여보, 잠깐 나가봐야겠어요. 김 사장님한테 대금 정산하러.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사라져가는 남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오늘 오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대금 정산을 이미 지난주에 끝냈어요.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적 진실에 무너지는 영숙은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침묵만이 답이었습니다. 과연 영숙의 남편 동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0년 후 발견된 충격적인 비밀과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1988년 여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8년 여름 충청도의 작은 소도시는 아침부터 뜨거운 햇살에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어디서든 상인들의 구성진 외침소리가 들려왔죠. 싱싱한 배추 사세요. 오늘 잡은 생선이에요. 그 활기찬 소리들 사이로 포목점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섞여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정말 무덥네요. 손님들이 더위 때문에 나오기 싫어하실까봐 걱정이에요. 박영숙이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38살의 영숙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아직 해가 제대로 뜨기 전부터 가게 앞 평상에 색색의 천을 펼쳐놓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죠. 괜찮을 거예요. 요즘 결혼 시즌이라 한복감 찾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최동우가 무거운 천 뭉치를 번쩍 들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42살인 동호의 어깨는 10년 넘게 무거운 짐을 나르다 보니 어느새 넓어져 있었습니다. 굵고 거친 손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비단이 스며 나가는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뤘죠. 포목점 안은 온갖 천들로 가득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빼곡히 쌓인 천 뭉치들이 작은 가게를 더욱 좁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은은한 비단 냄새와 새천의 향기는 이 가게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붉은색 명주는 신부의 치마감으로, 푸른색 깨끼는 신랑의 바지감으로, 하얀 모시는 여름 저고리감으로 각각 제자리를 찾아 정리되어 있었죠. 영숙은 천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만지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명주 색깔이 참 곱네요. 어제 도매상 아저씨가 특별히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다 주셨나 봐요. 영숙의 손끝에서는 오랜 경험으로 쌓인 감각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천의 질감만 만져봐도 품질을 알 수 있고 색깔만 봐도 어떤 손님에게 어울릴지 금방 판단할 수 있었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 아저씨가 우리 단골이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됐나요? 처음엔 가격만 보고 의심했는데 이제는 믿고 거래하게 되네요. 동우가 장부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적힌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장부는 이 작은 포목점의 생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전 9시가 되자 골목 곳곳에서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가게 문 앞에 서자 곧이어 첫 번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이 한복감 있나요? 손자 돌잔치 준비를 해야 해서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장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죠.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앉아서 좀 쉬세요. 영숙이 할머니를 의자로 안내하며 부채질을 해드렸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영숙의 마음씨는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죠. 고마워요, 사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정성이 없던데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웃었습니다. 영숙은 아이 한복감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 구석으로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작고 귀여운 문양이 들어간 천들이 크기별로, 색깔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자분이 남자아이신가요? 여자아이신가요? 남자아이예요. 우리 집 큰손자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네요. 할머니의 눈빛에서 손자에 대한 사랑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 하늘색이나 연두색은 어떠실까요? 영숙이 여러 천을 꺼내서 햇빛에 비춰 보여주었습니다. 남자아이들한테 잘 어울리고 색깔도 너무 진하지 않아서 돌잔치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은 여름이라도 시원하거든요. 할머니가 천을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정말 부드럽네요. 아이 피부에도 자극이 없을 것 같고요. 한편 동호는 한쪽에서 다른 천들을 정리하며 아내가 손님을 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도 영숙이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천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손님의 취향을 파악하는 능력도 뛰어났죠. 무엇보다 진심으로 손님을 위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한 번 온 손님은 대부분 단골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하늘색으로 주세요. 얼마예요? 할머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35,000원입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손자분이 입으면 정말 예쁠 거예요. 영숙이 천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비닐봉지에 넣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종이로 곱게 싸서 리본까지 묶어주었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돌아간 후 영숙과 동호는 잠시 한숨을 돌렸습니다. 오늘 첫 손님이 좋은 분이셨네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일하는 보람이 있어요.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가게 소문이 좋아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동호도 뿌듯해했습니다. 작은 포목점이지만 정성과 신뢰로 쌓아온 평판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서는 두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고 딸 미선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가 점점 더 많이 들었지만 다행히 포목점 덕분에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준호가 대학교 이야기를 자주 하던데 학비 걱정이 되네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교육비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열심히 일하면 되죠. 우리 아이들만큼은 배우고 싶은 것 다 배우게 해줘야죠. 동우가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이 어깨에 실려 있었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처녀와 어머니가 함께 와서 한복감을 고르기도 하고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의 옷감을 사러 온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영숙과 동호는 바쁘게 손님들을 응대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면서도 충실한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석양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하나둘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할 무렵 영숙과 동호도 포목점 정리를 마쳤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무더운 여름 장날 새벽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졌죠.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무겁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지만 영숙은 그저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직 5시도 안 됐는데요. 동우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오늘 장날인데 준비할 게 많잖아요. 영숙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 엄습해 왔습니다. 2시간 후 부부는 여느 때와 같이 포목점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은 이미 상인들의 부산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수박을 쌓아 올리고 있었고 생선 가게 아저씨는 얼음 위에 싱싱한 고등어를 가지런히 늘어놓고 있었죠. 오늘 날씨가 정말 무덥네요. 이런 날엔 손님들이 일찍 나오실까 걱정이에요. 영숙이 이마에 벌써 맺히기 시작하는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요즘 결혼철이라 한복감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동우가 무거운 첫 뭉치를 들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동우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자주 시계를 보고 멍하니 멀리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죠. 영숙은 평상에 색색의 천을 펼쳐놓으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세요?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더운 것 같아서요. 동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영숙의 눈에는 남편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 남편의 사소한 변화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죠. 오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포목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중년 부인이었는데 딸 결혼 준비를 위해 명주감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빨간 명주 품질이 어떤가요? 신부 치마로 쓰려고 하는데요. 부인이 천을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최고급 명주예요. 색깔도 정말 곱고 촉감도 부드러워서 신부 치마로는 최고죠. 영숙이 정성스럽게 설명하며 천의 결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남편이 옆에서 도움을 주지 않아서 혼자서 무거운 천을 들어 올리느라 힘이 들었죠. 그때 동우가 갑자기 앞치마를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여보, 잠깐 나가봐야겠어요. 어디 가세요? 영숙이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김 사장님한테 가야 해요. 대금 정산을 오늘까지 하자고 했거든요. 급한 일이라서요. 동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 사장과의 거래는 항상 정해진 날짜에 하는데 갑자기 오늘까지 하자고 한다는 것이 이상했죠. 지금요? 장날이라 손님들이 많을 텐데 저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1시간이면 돌아올게요. 동우가 서둘러 옷매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영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너무 늦지는 말고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동우는 이미 가게 밖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동우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과 눈이 마주쳤는데 동우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별 인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영숙은 이것이 남편을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 골목 사이로 사라져가는 동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동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약속 시간을 절대 어기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영숙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은 언제 오세요? 이 무거운 천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셨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영숙이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오후 2시, 3시가 되어도 동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자 영숙은 정말 심각한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거의 20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연락도 없이 늦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옆집 아주머니, 혹시 우리 남편 어디 갔는지 보셨어요? 영숙이 옆 가게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오후엔 못 봤는데요. 어디 가셨대요? 김 사장님 가게에 대금 정산하러 간다고 했는데 벌써 몇 시간이 지났어요. 영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 시간이 되어 가는데도 동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급히 가게를 정리하고 김 사장의 도매점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몇 번 가본 곳이지만 오늘은 그 길이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죠. 김 사장님, 영숙이 숨을 헐떡이며 도매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 웬일이세요? 김 사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저희 남편 오지 않았나요? 오늘 대금 정산하러 온다고 했는데요. 영숙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최 사장님은 오늘 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대금 정산을 이미 지난주에 다 끝냈어요. 영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네. 그럼 우리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다른 일로 나가신 건 아닐까요? 김 사장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우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까지 영숙은 시장 곳곳을 헤매며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는 상인들에게 모두 물어보았지만 오후에 동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숙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님,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어제부터 사라졌어요. 언제부터 안 보이셨다고요? 경찰관이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나간다고 하고는 밤까지 안 들어왔어요. 연락도 전혀 없고요. 영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성인 남성이 하루 이틀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실종 신고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보세요. 경찰관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을 두고 이렇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요. 영숙이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경찰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동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포목점 앞이었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종적을 감춘 상태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에는 온갖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이 빚에 쫓겨서 야반도주한 거 아냐? 아니면 바깥 처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간 거지. 불쌍한 것도 사모님이지. 남편한테 그렇게 버림받다니. 영숙은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모두 자신에 대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내라는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며 매일매일이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2008년 가을 충청도 소도시의 시장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죠. 예전의 포목점 자리에는 이제 핸드폰 액세서리 가게가 들어서 있었고 곳곳에 새로운 상점들이 생겨나며 시장의 풍경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구석진 곳, 예전보다 훨씬 작고 초라한 간판이 걸린 곳이 있었습니다. 영숙 침수런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로 환갑을 바라보는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박영숙이었죠. 20년의 세월은 영숙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고 한때 윤기 흘렀던 검은 머리는 이제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젊은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영숙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의 사장님이라는 호칭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게요. 늙으니까 잠이 없어서 말이에요. 영숙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활기차고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삶의 무게에 짓눌린 듯한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죠. 침수로는 포목점에 비해 훨씬 작았습니다. 겨우 5평 남짓한 공간에 침술 침대 2개와 작은 약장, 그리고 간단한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경열도와 침술 관련 자격증이 걸려 있었지만 낡고 바랜 종이들이 오히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영숙이 침술을 배우게 된 것은 남편이 사라진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포목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했죠. 밤에는 침술 학원에 다니고 낮에는 포목점을 운영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자격증을 따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야 작은 침술원을 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어깨가 너무 아픈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침술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죠. 물론이죠. 이쪽으로 누우세요. 영숙이 친근하게 맞으며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침술원을 운영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손님 한 명 한 명이 소중했습니다. 포목점 때보다 수입은 훨씬 적었지만 그래도 혼자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죠. 침을 놓는 영숙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침술을 배울 때만 해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베테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던 것이죠. 어머니는 정말 손이 좋으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시원하게 안 뚫렸는데 아주머니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늘었나 봐요. 며칠 더 오시면 완전히 좋아질 거예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침을 뽑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영숙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동우와 함께 포목점을 운영하던 그 시절 말이죠. 그때는 비록 바쁘고 힘들었지만 적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고 딸 미선도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을 다니며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하거나 명절 때 찾아오긴 했지만 아버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후가 되어 우편 배달부가 침수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숙 침수론 맞죠? 우편물이 왔어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엔 우편물이 올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상했습니다. 네, 여기가 맞습니다. 배달부로부터 받은 봉투는 두꺼웠고 발신인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낡은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통장 표지를 보는 순간 영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예금주 이름에 최동우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사라진 남편의 이름이었죠. 이게 뭐지?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개설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1987년이었습니다. 동우가 사라지기 바로 전해였죠. 그리고 그 아래로는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영숙이 통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는 12억 원이었습니다. 영숙이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죠.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2억 원이라는 거액이 남편 명의의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사라질 때까지만 해도 포목점 운영이 빠듯해서 큰 돈이 있을 리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거액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통장을 넘겨보니 거래 내역이 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1987년부터 1988년까지 꽤 큰 금액들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어 있었고 그 후로는 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거래 날짜는 1988년 6월이었는데 바로 동우가 사라지기 직전이었죠.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영숙이 중얼거리며 통장을 뒤적였습니다. 거래처 명칭을 보니 생소한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포목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회사들이었죠. 더욱 이상한 것은 입금 금액들이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그 액수가 당시 포목점 매출의 몇십 배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동우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영숙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혹시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일까? 2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통장을 들고 있는 영숙의 손은 계속해서 떨렸습니다. 이 통장이 진짜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평범한 포목점 사장이라고 생각했던 동호에게 숨겨진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였던 거예요? 영숙이 통장을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해했던 남편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큰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영숙은 여전히 통장을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편이 왜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에야 이 통장이 자신에게 왔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장을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영숙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계속해서 통장을 들여다봤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영숙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준호야, 미선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시간 날 때 한번 내려와 줄 수 있겠니?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큰아들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살고 있는 준호는 올해 37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였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죠.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미선이도 함께 와야 할 것 같아. 영숙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주말 준호와 미선이 함께 침수런을 찾아왔습니다. 34인 미선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어머니의 급한 연락에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고 직감했죠.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밤새 걱정했어요. 미선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걸 봐라. 며칠 전에 우편으로 왔어. 준호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동호. 아버지 이름이네요? 그래. 아버지 명의 통장이야. 영숙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미선도 옆에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잔액을 본 순간 남매는 동시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준호가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12억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정말 아버지 통장이에요? 미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 준호는 통장을 뒤적이며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이 입금 내역들을 보세요. 1987년부터 1988년까지 매달 똑같은 금액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회사 이름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종합상사, 대성건설, 이런 큰 회사들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포목점만 하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의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포목점 사장이 이런 대기업들과 무슨 거래를 했을까요? 영숙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아버지가 나한테 숨긴 일이 있었나 봐. 준호가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회사 이름들 앞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 영숙이 안경을 쓰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특별 계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비자금 관리라는 표시도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선이 깜짝 놀랐습니다. 비자금이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기업 비자금 관리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뜻인가요?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포목점 사장이었어. 하지만 통장의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1987년부터 1988년까지 매달 거액의 돈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입금되어 있었고 모두 비자금과 관련된 거래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시장에서 아버지를 아시던 분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미선이 제안했습니다. 그때 침수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부터 이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해온 박 사장이었죠. 영숙과는 20년 넘게 아는 사이였습니다. 영숙 씨, 안녕하세요. 침 좀 맞으러 왔는데. 자녀분들이 오셨네요. 박 사장이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호와 미선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 사장이 우연히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동호라는 이름이. 혹시 영숙 씨 남편분 통장인가요? 영숙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박 사장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영숙 씨,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설마 최 사장님과 관련된 거예요? 왜요?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미선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그때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최 사장님이 사라지기 직전에 말이죠. 무슨 소문이요? 준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시장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자주 나타났거든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요. 포목점 주변을 계속 서성이더라고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최 사장님도 그때 좀 이상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계속 불안해하시고 전화 통화를 자주 하셨거든요.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 사장은 잠시 멈췄다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 소문이 있었어요. 최 사장님이 단순한 포목점만 하신 게 아니라는. 무슨 소문이요? 미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큰 회사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일에 관여하셨다는 소문이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박 사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준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기업 비자금과 관련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때 사라진 건 빚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큰 비밀을 알게 되어서 위험해졌던 거죠. 영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해왔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때 그런 일에 휘말린 사람들 중에 사라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에 대해 품어왔던 원망과 분노가 순식간에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동호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라진 것이라면 20년 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박 사장이 나간 후 가족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통장이라는 작은 증거 하나가 20년간의 진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동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거액의 돈은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박 사장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영숙과 아이들은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장 동네에서 비밀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죠. 박 사장이 입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소문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네 집에 옛날 남편 통장이 나타났다더라. 그 통장에 돈이 엄청 들어있다던데? 이런 수군거림들이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침수런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째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있으면 괜찮겠지 뭐. 영숙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영숙이 홀로 침수런에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차가운 인상이 강렬했죠.
남자는 침수런 문 앞에서 한동안 서성였습니다. 영숙을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며 가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감시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저 사람이 누구지? 영숙이 창문 틈새로 남자를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1시간가량 그렇게 서성이던 남자가 마침내 침수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영숙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냉정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최동호의 아들이에요. 영숙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최동호가 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통장은 제가 상속받을 유산이에요.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숙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최동호는 제 남편이에요. 다른 아들이 있을 리가 없어요. 아줌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지는 당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진짜 장남이에요. 최진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침수런 문이 벌컥 열리며 준호와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는데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죠.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준호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최진우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최준호겠군요. 저는 최진우입니다. 당신의 형이 되겠네요. 형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미선이 어리둥절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최진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제 출생신고서,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분명히 아버지란에 최동호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는 1971년이었습니다. 준호가 태어나기 몇 년 전이었죠. 이건 가짜예요. 조작된 거라고요. 영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짜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청에 가서 호적을 떼어보면 다 나올 테니까요. 최진우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젊은 시절의 동호가 모르는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죠. 사진 속 동호의 모습은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네요. 준호가 충격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선도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최진우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아버지는 1970년부터 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당신과 결혼했죠. 즉, 이중 결혼이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영숙이 절규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줌마,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요. 아버지는 2집 살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먼저였다고요. 최진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함부로 우리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요? 사실인데요. 제 어머니가 정식 부인이고 이 아줌마는 후처일 뿐이에요. 최진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정말 2집 살림을 했다는 거야? 어머니,
미선이 달려가서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최진우는 무표정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이유도 당신들 때문이었어요. 위험한 일에 휘말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저를 먼저 피신시키고 마지막에 당신들도 지키려다가 결국 자신이 희생된 거죠. 그런 소리 하지 마.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아버지의 유산은 제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그 통장 말이에요. 최진우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통장을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 안 나는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이 좁은 동네에서 말이죠. 최진우가 비웃었습니다. 미선이 분노했습니다. 설사 당신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왜 당신에게 통장을 줘야 해요? 법적으로 제가 장남이니까요.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돈이에요. 최진우의 말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관리했던 비자금이에요. 아직도 그 돈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당신들이 그 돈을 건드리면 위험해져요. 최진우가 경고했습니다. 침수로 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숙과 아이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죠.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진우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잘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 통장은 결국 제게 돌아올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는 침수런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로서 말이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준호와 미선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억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죠.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진우가 떠난 후 사흘이 지났지만 영숙과 아이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수로는 문을 닫은 채 정막만이 흘렀고 영숙은 마치 병이 난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만 있었죠. 그동안 쌓아온 모든 믿음이 무너진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뭐라도 조금 드세요. 사흘째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미선이 죽 한 그릇을 들고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지만 영숙은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었죠. 입맛이 없어서. 미선아, 너는 회사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영숙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일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지금 이런 상태로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미선이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20년 동안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아니?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미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배신자라고 생각했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남자라고 원망했지.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믿고 살아야 하는지. 미선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감정이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때 영숙의 시선이 침대 머리맡에 놓인 통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수없이 들여다봤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덩어리였죠. 미선아, 그 통장 좀 가져다 줄래? 네. 미선이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영숙은 또다시 통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거래 내역, 입금 날짜, 회사명들. 모든 것을 외울 정도로 봤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통장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이었죠. 이상하네. 영숙이 통장을 비스듬히 들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미선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통장이 좀 두꺼운 것 같아. 마지막 페이지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영숙이 통장 뒷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페이지 뒤쪽에 얇은 종이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것이 보였죠.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네요. 조심스럽게 떼어봐요. 미선도 가까이 와서 살펴봤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얇은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20년 동안 붙어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천천히 정성스럽게 떼어내자 작은 메모지가 나타났습니다. 바랜 잉크로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영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야. 미선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감당 못할 판에 휘말려서 너와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어.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대신 모든 죄를 안고 간다. 나를 원망해도 좋다. 하지만 부디 아이들만은 잘 키워다오. 너와 준호와 미선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영숙은 메모를 읽는 도중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원망과 분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다고 영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선도 어머니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영숙은 메모를 가슴에 꼭 안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20년간의 원망, 분노, 외로움, 그리고 그리움이 모두 섞여 있었죠.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배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메모 뒷면에는 더 작은 글씨로 추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원해서 가진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것이다.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숨겨야 했던 돈이다. 언젠가는 정당한 곳으로 돌아가야 할 돈이지만 그 전까지는 너와 아이들이 어려울 때 써라. 내가 살아서 못해준 가장의 몫이다.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맙다. 영숙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기업 비자금 관리에 휘말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비밀을 떠맡게 되었고 그 비밀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동호 씨,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숙이 메모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포목점에서 마지막으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나갔던 그날 남편의 눈빛에 서렸던 슬픔과 미안함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미선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최진우라는 사람은 뭐예요? 정말 아버지 아들일까요? 영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말도 일부는 사실일지도 몰라. 아버지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된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연관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아버지의 진심이에요.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 가족을 사랑했던 거잖아요.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메모를 다시 읽어보며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생각했던 남편의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선아, 오늘 준호한테 연락해서 내려오라고 해. 영숙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전에 없던 의지가 담겨 있었죠. 갑자기 왜요? 이제 정말로 아버지의 진실을 찾아야겠어. 그리고 이 돈이 진짜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영숙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선이 걱정했습니다. 이미 위험은 시작됐어. 최진우가 나타난 것만 봐도 그렇잖아. 이제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 영숙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대신 사랑과 그리움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진실을 찾기 위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급히 내려온 지 일주일 후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최진우가 정식으로 상속권 주장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이었죠. 그는 단순히 협상으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고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통장을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님이 오늘 법원에 모두 출석해야 한다고 하네요. 준호가 법원 출석 통지서를 들고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일주일째 어머니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갔습니다. 법원이라니, 내가 평생 가보지도 않은 곳에 가야 한다니.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변호사와 상담도 받아보고 동우와 관련된 옛 자료들도 찾아봤지만 최진우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만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남긴 메모도 있고 우리에게도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미선이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사실 그녀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최진우는 이미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누굴까요? 미선이 작게 물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말하던 어머니가 아닐까? 준호가 추측했습니다. 법정이 열리자 최진우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 최진우 씨는 피상속인 최동호 씨의 적법한 장남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출생신고서, 호적등본, 그리고 최진우와 그의 어머니가 동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모든 서류가 정식으로 발급받은 공문서였기 때문에 위조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최동호 씨는 1970년부터 저희 의뢰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며 1971년에 최진우를 낳았습니다. 반면 박영숙 씨와의 결혼은 1973년의 일로 저희 의뢰인이 먼저 태어난 장남입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박영숙 씨와 정식 결혼을 했으며 이후 20년간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해당 통장은 박영숙 씨에게 직접 발송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의도가 명확합니다. 최진우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는 처음부터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저 여자는 나중에 끼어든 거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준호도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지금 와서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20년 동안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20년? 그럼 그 전에 30년은 뭐예요? 아버지는 우리와 더 오래 살았다고요. 최진우가 맞받았습니다.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두 집 살림을 했다면 왜 우리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왜 우리만 속이셨을까요? 최진우의 어머니라고 소개된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동호 씨가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어서 우리 존재를 숨겨야 했거든요. 영숙이 그 여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동호 씨가 대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심부름 정도였는데 점점 더 큰 일에 휘말리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검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재판장이 의아해했습니다. 해당 통장이 저희가 수사 중인 대형 비자금 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 국정감사에서 1980년대 재벌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바로 이 통장이 그 증거 중 하나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영숙과 아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검찰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동호 씨는 한국종합상사 비자금 관리책이었습니다.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약 100억 원 규모의 검은 돈을 관리했는데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바로 그 비자금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최진우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 돈은 아버지 돈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 돈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기업 비자금입니다. 따라서 상속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압수해야 합니다. 검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정말 범죄자였단 말씀이세요? 검찰관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조사 결과 최동호 씨는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에 가깝죠. 협박이라고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당시 한국종합상사 회장이 최동호 씨의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비자금 관리를 거부하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 거죠. 최동호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우리를 지키려고 그런 일을 한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최동호 씨가 검찰에 자수하려 했고 그것을 알게 된 한국종합상사에서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결국 최동호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법정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0년 동안 의문이었던 동호의 사라짐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최진우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헛일이었다는 거예요? 검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통장은 증거물로 압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1980년대 재벌가 비자금 조성 실태가 전면 재수사될 것입니다. 영숙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모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신 모든 죄를 안고 간다는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영숙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게 보였고 찬 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하기까지 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요. 미선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해. 영숙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박혀있던 가시가 빠진 것 같아. 준호도 어머니의 다른 쪽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중에 뒤에서 누군가 영숙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숙 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최진우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갑고 적대적이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상처받은 청년의 모습이었죠. 네, 뭐예요? 영숙이 멈춰서서 최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경계심이나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최진우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고개 드세요. 당신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았을 테니까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최진우의 어머니도 뒤늦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 여성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여자가 영숙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리한 일을 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영숙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호 씨가 사라지기 전에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이와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데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괴롭게 해드렸죠. 영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은 자신들을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생각해 주셨구나. 준호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진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 받아주세요. 아버지 유품 중에 있던 건데 원래 당신들 것인 것 같아서요. 봉투를 열어보니 낡은 가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준호와 미선이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영숙과 동호가 신혼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동호의 글씨로 내 소중한 가족, 영원히 사랑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 아버지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셨대요. 최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가끔 사진을 꺼내서 한참 바라보곤 하셨다고 해요. 영숙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동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그 따뜻한 미소가 이제야 제대로 보였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이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최진우와 그의 어머니가 떠나간 후 영숙과 아이들은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며 보낸 그 긴 시간들이 안타까우면서도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죠. 준호야, 미선아.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남매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자.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했어.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확고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미선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골목 곳곳에서는 하루 장사를 마친 사람들의 담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들이 유난히 정겹게 들렸죠. 영숙 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며칠째 침수런이 문 닫혀 있던데요. 옆 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내일부터는 다시 문 열 거예요.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침수런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숙은 잠시 멈춰서서 낡은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숙 침수런이라는 글씨가 발에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간판 새로 바꾸실래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이대로도 좋아. 이 간판이 나를 여기까지 버티게 해줬거든. 영숙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이었지만 마치 오래전 아버지가 있을 때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식사 시간이었죠.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네요. 언제 담그셨어요? 미선이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담갔어.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담근 것 같았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딱 좋네. 영숙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자주 내려올게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와라. 혼자 있으면 가끔 외로워지거든. 영숙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다시 침수런 문을 열었습니다. 통장 소동으로 며칠간 문을 닫았던 터라 기다렸던 환자들이 여러 명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디 가셨어요? 어깨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네요. 단골 환자인 박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제 괜찮아요. 영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침을 놓으면서 영숙은 문득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그 메모는 이제 영숙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 있었죠. 어떤 거액의 통장보다도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손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뭔가 달라졌네요. 환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환자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 장사하는 상인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주머니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동호 씨, 이제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려고 해서.
그때 시장 저편에서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화로운 소리였죠. 영숙은 그 종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이 남편에 대한 모든 원망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랑과 그리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족과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었죠. 영숙은 앞으로도 이 작은 침술원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며 동호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영숙과 동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이해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